이번 3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정치까지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름부터 심리를 꿰뚫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일단 이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까운 분이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는 시작부터 졸리다.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아주 딱이래요. 그냥 잠자기. 저도 제 거 틀어놓고 자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간 정도라도 이게 들려드리고 집중하시다가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목표로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눈을 감고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점선으로 찍혀있는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는데, 점선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고 파란 선이 3개월 이동평균인데, 벌써 뭐 이동평균 짜증나죠. 그냥 아주 쉽게 점선과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심리가 좋은 거예요. 뭔가 구매하려는 욕구가 막 치솟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뭐 점선이든 파란 선이든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뭔가 심리가 좀 다운됐다,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거나 하락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 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다른 거 보지 말고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표 보고, 이 지표가 딱 올라갈 때 주식을 매수하고 이 지표가 떨어질 때 주식을 팔면 이거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돈 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정도를 알 수 있는 보조 지표만으로 써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먼저 지난 200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토막으로 폭락을 했고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때 주식시장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림이 S&P 500 지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반토막 나기 전에 그때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는 2007년 2, 3분기입니다. 그때 팔았으면 금융위기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주식을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죠. 그럼 그 당시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2007년 1월부터거든요. 이때 고점을 찍고 점점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구나 해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꽤 좋은 시점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찾았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 참고하면 굉장히 유용하겠는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를 보죠. 만약에 여기까지도 미리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지표는 아주 쉽게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되겠죠. 자, S&P 500 지수가 코로나 직전 주식시장의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는 2020년 2월입니다. 뭐 1월, 2월 요때 매도를 했으면 최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럼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만 2019년부터 떨어져 주면 이게 미리 경고를 해줬으면 되는 건데, 함께 보죠. 자, 정말 안타깝지만 결과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건 2020년 2월입니다. S&P 500 지수가 2020년 2월에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이것도 같이 떨어져요. 선행이 아니라 동행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2월 달에 아직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코로나고 뭐고 팔지 말고 잘 있어야지 했다가는 폭락을 아주 정통으로 온몸으로 다 받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가 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이다, 요것도 맞냐? 아닙니다. 2020년 7월까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3월 4월에 저점 찍고 주식시장이 급반등했던 시기를 이 심리지수를 보고 뭔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을 놓치는 거죠. 그 후로 뭐 반등도 지지부진합니다. 시원찮게 올라주다가 2021년 초에는 좀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제대로 된 저점을 다 놓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약 50년간 이 세로 아래로 내려온 선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했던 구간들인데, 그 전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과거 50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미리 떨어져 내리기도 한 구간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같이 떨어져 내린 구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떨어져 내리고 나서 한 3년 이상 지나서 침체가 왔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떨어져 내렸던 구간들이 꽤 많은데 그때 침체가 안 오기도 했었죠. 이 지표가 주식시장과 큰 흐름상으로 보면 뭐 전혀 안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유사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뭔가 확률적으로 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률이 그렇게까지 엄청 높은 것도 아니라서 다른 경제 지표들과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조 지표 정도로는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좋다 말았죠.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걸 뭐하러 우리한테 설명했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에는 꽤 쓸만한 힌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오늘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번에 발표된 미시간대 세부 지표 중에서 가정용 내구재의 구매 지수입니다. 뭔가 용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TV나 냉장고, 가구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제품 중에서 비싸고 좀 오래 쓰는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 과거에 이렇게 세로선, 회색선이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인데, 경기 침체가 오기 전 지난 50년 이상 한결같이 가정용 내구재 구매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박스권에 딱 갇힙니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터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냉장고, TV, 세탁기, 가구 등등 이렇게 가정에서 비싸고 오래 쓰는 제품을 가정용 내구재라고 하는데, 돈이 잘 돌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그럴 때는 이런 것들 좀 바꾸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바꾸고 있지만 경제가 좀 어렵고 뭔가 금리도 오르고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대출 받아야 되니까 잘 못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역사적으로 터졌던 거예요. 자, 함께 선행 지표 중에서 모니터링 해드리는 지표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내구 소비재 품목들의 실제 주문액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내구 소비재 주문액 지표입니다. 맨 왼쪽부터 2000년 IT 버블 붕괴 이전에도 보시면 내구 소비재 주문액이 쭉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터졌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던 내구 소비재 주문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터졌고,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던 게 이제 박스권에 갇히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맨 오른쪽 보시면 내구 소비재 주문액이 2023년 최고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계속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에서 이런 내구 소비재들의 주문액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에서는 주문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로 조사를 하는 미시간대 가정용 내구재 구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죠. 두 가지 지표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심리 지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라든가 무슨 전쟁 또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뭐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막 달라요. 하지만 내구 소비재들의 주문액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주문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신뢰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구매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이걸 조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용 내구재의 소비가 증가할지도 몰라요. 당장은 주문은 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좀 더 살 거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실물 경기 침체를 선행하는 이런 지표가 또 있는데, 바로 미시간대의 자동차 구매 지수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구매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지표를 보면 바닥 짚고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시간대 자동차 구매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던 자동차 구매 지수가 고점을 찍고 이제 박스권에 갇히고 나면 그 다음엔 항상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올라가는 듯한 이런 희망적인 이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액이 어떻게 되냐 이걸 조사하는 주문액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 중에서 자동차 및 부품액 주문액이 어떻게 되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터지기 전에 이제 횡보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경기 침체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맨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에요. 2023년 말까지 부품 주문액이 굉장히 높았다가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 떨어져 있고 최근에 조금씩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리지표인 미시간대 자동차 구매 지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구매에 대한 의향, 심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 주문액은 고점 찍고 이미 횡보하고 있는, 이렇게 과거의 경기 침체 직전 상황들과 약간 유사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두렵긴 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두 가지 지표, 내구재와 자동차 지표를 살펴봤는데 실제 기업들의 주문액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 상황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가정용 내구재, 뭐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과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구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과 달리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주문이 늘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 보조지표니까 다른 지표들과 같이 보면 어떠냐? 현재까지 매달 발표되고 있는 다수의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을 우리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수 지표에서는 향후 미국의 소비가 급증하기보다는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재까지는 이런 예측이 더 우세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에는 향후에 소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가 계속 좋다, 그럼 향후에 실제 판매량이 증가했던 이런 역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하는 지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물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표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몇 달 이상 관찰하고 추세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 가정, 가구 등 이렇게 비싼 제품은 할부라는 대출을 이용해서 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찰 내고 다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할부를 받든 뭐 대출을 받아서 사든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심리라는 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 지표는 또 금세 방향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 감안하시고 큰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